이곳은 학생 중심의 개방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서울하나고등학교입니다. 지금부터 소설과 영화의 차이를 7개의 교과에서 탐구한 후 융합한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 한 자라도 빼먹고 쓰면 안 돼요. 아이고 해설가님. 이거 대책인가? 예.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부몽 필사 중이야. 상께서 김자점을 큰 부에 가두라 하시고 죄를 파하시니 김자점이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부하들을 거느리고 구함은 밖에 숨어 있다가 임경업 장군을 향하여 철편을 마음껏 휘두르니 이때는 황혼이요 또한 무심히 빈 몸으로 혼자 나오던 장군이라 살인마 같은 놈 이라니. 끝까지 들어보시다. 조용히 해요.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철편을 맞고 속절없이 피를 뿌리며 쓰러지니 임경업 장군 나이 53세였다. 아, 어떡해. 장모님이 돌아가셨대. 아니 역정은 김자전인데 왜 우리 장군님을 죽여? 맞아. 이놈아, 뭔 잘못이 있다고 임대거를 죽여? 이놈아. 아니 왜 매서가 뛰었지? 내가 뛰었어? 아니 너네 정말 힘도 좋으시. 아 제발 놓으셔서 좀. 임장군. 아 이것 봐, 그만두래. 새 책방 부서지면 변상을 할 거야. 자 오늘은 그만, 다들 나가요, 나가. 아니 어서들 나가. 에이구. 지어낸 이야기에 저리들 흥분하네요. 아유, 그걸 이제 알았어? 언젠간 그 소설책 읽어주던 기생이 칼에 맞아 죽은 일도 있잖아. 왜?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쌀. 뭘 빌려가려고? 강시대록이요. 에휴, 그걸로는 2권밖에 못 빌려. 지난달엔 쌀 한 마리면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어이구, 답답한 처자네. 아니 인기가 올라가면 빌리는 값도 토끼스키처럼 뛰는 거야. 세 권 마저 빌리려면 매일 2끼로 굶으면 한 달을 모아야 한다고요. 이번 한 번만 빌려주세요, 네? 다른 집 가서 알아봐. 조선 후기에는 도서대여점인 새책점과 스토리텔러인 전기수를 통해 이야기가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이야기책을 빌려서 직접 읽는 것과 스토리텔러를 통해 듣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선 후기는 한글 소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구운몽, 임경업전과 같은 소설들이 널리 유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책점에서 돈을 내고 소설책을 빌려보았습니다. 새책점이란 소설책 원본을 일일이 손으로 베낀 필사본을 빌려주는 곳인데요. 오늘날 도서 대여점에 해당합니다. 소설에 중독된 사람들은 아끼던 폐물까지 팔아 책을 빌려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설책을 낭독해주는 매설방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이야기 장수인 전기수에게 돈을 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한 것들은 그저 더 채찍질하고 핍박해야 지들 분수를 알고 솔솔 기는 법이거든. 그것이 바로 노예근성이란 것이지. 스토리텔러인 전기수는 소설책을 단순히 낭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기수는 이야기 밖으로 멀리 물러나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논평하기도 하지만 이야기 속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침투하여 그 인물의 시각으로 주변 인물을 대하면서 장면을 극적으로 재현합니다. 전기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기다리는데요. 이것은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요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요전법은 오늘날 드라마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끊고 다음 회차로 넘기는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이처럼 전기수는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를 쥐락펴락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현대 소설의 내레이터, 즉 서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수들이 풀어낸 이야기들은 오늘날로 치면 소설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소설에서 거리란 독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서술자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이고 미적인 거리감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독자는 몰입하여 작품 속에 빠져들게 되고요. 반대로 거리가 멀어지면 독자는 작품과 거리를 두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거리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소설가는 서술자를 내세워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은 스토리텔링과 스토리쇼잉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직접 독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인데요. 독자는 서술자의 설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물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주인공과 같은 장면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듣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경업전을 읽어주던 전기수가 김자점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입니다 라고 말해줘 버리면 청중들은 그런가 보다 할 뿐이죠. 또 다른 서술 방법인 스토리쇼잉은 서술자가 인물과 거리를 두고 행동이나 대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독자들은 이야기 속 인물과 같은 장면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게 됩니다. 독자들이 사건 속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전기수들은 이야기를 하는 장소를 마치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 속 장소로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조선 후기 전기수 이업복은 종로 연초 가게에서 소설 인경업전을 읽어주다가 살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기수 이업복은 스스로를 역적 김자점으로 초점화하여 임경업 장군을 모함하였는데요. 이를 본 한 청중이 분을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전기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살인 사건은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이처럼 소설에서 누구의 눈과 마음으로 이야기를 수용하는가는 중요하며 결국 소설의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소설의 4가지 시점에서는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는데요. 대체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스토리 쇼잉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소설에서 서술자는 시점을 변화시키면서 등장인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또는 멀게 하는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서술자인 카메라는 고정된 시점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영화에서는 등장인물과 관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소설은 스토리텔링과 스토리쇼잉이라는 서술 방식을 통해 다양한 서사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와 영화는 서사 거리, 즉 내러티브 디스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말하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의 목소리를 넣을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이 낯설어 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신 일이 없으시던 엄마가 오늘은 참 웬일일까요? 드라마나 영화는 대부분의 장면을 관찰자 시점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드라마와 영화는 소설에 비해 작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인물과 시청자의 물리적 거리를 조절하여 서사적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물과 시청자의 물리적 거리는 인물을 어떠한 크기로 포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홀의 근접학은 코로나19 때문에 부각된 사회적 거리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홀의 근접학에서 제시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영상에서 인물을 잡는 화면 크기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인물을 잡는 화면의 크기는 가장 작은 익스트림 롱숏부터 가장 큰 익스트림 클로즈업까지 다양한데요. 먼저 1등급인 익스트림 롱숏은 인물이 없는 풍경이나 인물이 매우 작게 담긴 경우입니다. 2등급 롱숏은 연극에서 관객과 무대 사이 정도에 해당하는 공적인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3등급인 풀숏은 인물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 전체를 잡는 것인데요. 풀숏은 먼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4등급인 니숏은 인물의 머리부터 무릎 위까지 잡는 것이고요. 5등급인 웨이스트 숏은 머리부터 허리까지 잡는 것인데요. 니숏과 웨이스트 숏으로 인물을 설정하면 가까운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잡는 6등급 바스트 숏은 먼 개인적 거리를 만들어내고요. 얼굴 전체를 화면에 가득 차게 잡는 7등급 클로즈 숏은 가까운 개인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화면 가득 잡는 8등급 클로즈업은 매우 친밀한 거리를 만들어내고요. 마지막 9등급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화면 전체가 얼굴이나 신체 일부로 가득 찬 경우입니다. 실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8등급이나 9등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물을 잡는 화면의 크기를 9개의 등급으로 구분해보니 수능 등급처럼 9등급으로 표시하는 스테나인 점수가 되었는데요. 스테나인 척도와 마찬가지로 1등급 익스트림 롱숏과 9등급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빈도가 매우 낮고요. 2등급 롱숏과 8등급 클로즈업 숏도 그리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결국 공적인 거리와 친밀한 거리의 빈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4등급 니숏, 5등급 웨이스트 숏, 6등급 버스트 숏은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극을 보는 관객은 공적인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시청자는 연출자가 원하는 거리와 시선으로 편집된 장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물을 잡는 화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연출자인 감독인데요. 소설가가 서술자를 내세워 거리를 조절하는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 감독은 촬영 대본인 콘티를 통해 인물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오키의 눈을 통해 과부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1935년 발매된 이후 영화 1편, 텔레비전 단막극 2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명의 감독들은 소설을 어떻게 변형했을까요? 엄마, 이 꽃 이쁘지? 웬 꽃이냐? 아저씨 안 돌아왔어? 응. 엄마, 말이지.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줬어. 사랑 아저씨가? 응. 엄마 갖다 주라고. 1961년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꽃 시퀀스는 공적인 거리인 2등급 롱숏에서 시작했고 오키와 어머니가 대화할 때는 사회적 거리인 5등급 웨이스트 숏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음에는 6등급인 바스트 숏으로 좁히면서 오키와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줬어. 사랑 아저씨가? 응. 엄마 갖다 주라고. 엄마 또 화났나 봐. 꽃병 어딨어, 엄마? 나 물 갈아 넣을게. 이리 와. 1983년 TV 문학관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연출한 감독은 1983년 영화보다 서사 거리를 더 가깝게 연출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인 3등급 풀숏으로 상황을 보여주다가
오키와 어머니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부터 개인적 거리인 6등급 버스트 숏으로 빠르게 거리를 좁혔는데요. 이후 계속 좁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텔레비전 드라마는 시청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영화보다는 더 가깝습니다. 꽃이 어디서 났어? 이거 아저씨가 엄마 갖다 드리래. 아저씨가? 응. 꽃이 곱구나. 2011년 HD TV 문학관 사랑방 스님과 어머니를 연출한 감독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거리인 2등급 롱숏에서 장면을 시작하였고 오키와 어머니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 안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중간에는 소설에 없었던 시어머니의 시선을 추가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오키 어머니의 표정을 부각하기 위해 개인적 거리인 6등급 버스트 숏으로 좁히면서 시퀀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영상으로 옮긴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개인적 거리 수준으로 연출되었지만 만약 이 작품을 다시 촬영한다면 오키 어머니와 시청자의 거리를 더 가깝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롱샷으로 공적인 거리에서 상황을 보여주다가 오키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로 좁히고 어머니의 반응을 보여주는 후반부에는 개인적인 거리로 좁힌 후 마지막에는 친밀한 거리까지 침투하여 어머니의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는 인물을 다양한 화면 크기로 포착하면서 내러티브 디스턴스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한 작품 내에서 인물을 잡는 화면 크기를 9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통계를 내서 분포로 파악하면 감독의 연출 성향을 스테나인 분포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영상으로 옮긴 영화 한 편과 드라마 두 편의 화면 크기 분포를 스테나인 분포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엄마, 이 꽃 이쁘지? 웬 꽃이냐? 이 꽃 자사랑 아저씨가 줬어. 사랑 아저씨가? 꽃이 어디서 났어? 이거 아저씨가 엄마 갖다 드리래. 아저씨가? 응. 이처럼 서사 거리 분포는 드라마나 영화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분포는 드라마나 영화의 서사 거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드라마나 영화의 모든 장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X축으로 배치한 후 화면 속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9개의 등급으로 평가한 점수를 Y축으로 표시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함수로 표현하면 한 편의 작품에서 인물과 시청자 사이의 서사 거리가 어떠한 패턴으로 변화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러티브 디스턴스를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을 서사 거리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서사 거리 미분법은 이산형 기법과 연속형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과 시청자의 거리를 9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이산형 기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롱테이크 장면도 많기 때문에 인물에 포착하는 화면의 크기 변화를 아주 미세하게 쪼개야 보다 정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측정이 매우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산형보다는 연속형 기법이 더 좋습니다. 인물과 시청자의 거리 변화를 이산형이 아닌 연속형으로 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인물의 면적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인물과 시청자의 거리는 한 화면 속에 인물이 차지하는 면적과 비례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화면 속에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객관적인 시점으로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인물과 시청자의 거리는 정말 가깝게 됩니다. 결국 화면 속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인물에 몰입하는 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은 서사거리의 변화를 화면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프로젝트에 도전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와 무진기행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소설과 영화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는 주로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행하였는데요. 국어팀에서는 소설에서 서사거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탐구하였습니다. 소설의 시점과 거리를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팀에서는 스토리텔링과 스토리쇼잉이라는 서술 방법을 비교하여 탐구하고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을 구분한 제라르 드네뜨의 초점화 이론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시점으로 공부했을 때는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시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초점화로 접근하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팀에서는 조선 후기 전기수의 스토리텔링과 스토리쇼잉 전략을 탐구하였는데요. 전기수의 스토리텔링이 소설책을 단순하게 낭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밝혔습니다. 이야기를 담는 매체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야기를 다 같이 듣는 것이 매체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속형 서사거리 미분기법은 자연공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행하였는데요. 학생들은 영상의 모든 장면을 확보하여 화면 속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불규칙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영화 한 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백 장의 화면 속의 인물의 면적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일부 장면을 표본으로 추출한 후 모는 종이에 올려놓고 격자점을 활용한 픽의 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조금 오버되는 부분을 줄여서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게 어떤가?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영상을 캡처를 해서 측정으로 라인을 잡아서 문제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쪽으로 측정을 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찍어야 하는 장면 수도 몇백 개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일반성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격자점을 활용하여 측정한 면적은 면적계의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였는데요.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배운 미적분과 과학 시간에 배운 파동과 관련된 지식을 총동원하여 오차의 요인을 찾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정밀 측정으로 측정한 값이 코딩 값이나 근사 값으로 측정한 값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이거랑 엮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면적이 커지는데도 역극과를 일으키는 거니까 4 저는 측정하는 사람 간의 편차와 측정하는 사람 내의 편차를 통제하여 편차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계산 못지않게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픽의 정리와 라인 정리를 비교하면서 영상 속 인물의 면적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파이썬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코딩되었는데요. 이렇게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와 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면 오래 걸리는 번거로운 작업인 영상 미분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인공지능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제작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장면 속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시간 단위로 추적한 그래프는 주가지수 차트처럼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는 파동과 같습니다. 출렁거리는 파동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파동처럼 출렁거리는 함수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평활화해야 하는데요. 화면은 서사거리 함수를 이동평균법으로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보통 시퀀스의 후반부인데요. 갈등이 고조되어 인물과 시청자의 서사거리가 매우 가까워진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프의 강도와 패턴은 드라마나 영화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동일한 원작을 보는 감독의 해석에 따라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각각 다르게 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장면 중 기존의 규범과 가치를 일탈하여 윤리적인 쟁점을 유발할 수 있는 시퀀스에서 그래프는 더욱 급속하게 출렁거렸는데요. 이를 통해 윤리팀 학생들은 소설에 드러난 윤리적 쟁점들을 영상으로 옮길 때 고민해야 할 문제와 거리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무진기행의 윤리적 가치를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과 의무론적 윤리설로 분석하고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리우스. 미리우스는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 스스로를 줄인 말입니다. 하나 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뻔한 담론들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설의 서사거리 문제를 깊게 탐구한 후 이를 드라마와 영화에 적용한 하나 고등학교 미리우스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화와 소설을 탐구하는데 국어, 영어, 역사, 윤리는 물론 수학, 과학, 또 정보 과목까지 총동원한 고등학생들의 탐구 결과가 놀랍지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탐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장 선생님, 하나고등학교 프로젝트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하나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깊이 있고 참신한 융합 탐구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과 선생님들을 적극 격려하겠습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자는 뻔한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대신에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하였습니다. 소설의 거리와 영화의 거리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소설의 거리 이론을 드라마나 영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영리소설의 포컬라이제이션을 영화 장면에 적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한국사와 문학을 융합해서 이야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조선 후기 문화사를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소설과 영상 작품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 가치를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격자점을 이용하여 면적을 추정할 수 있는 기하적 원리를 터득하여 미디어 탐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그림 정리를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으며 측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분석하고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하였습니다.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영화의 장면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면 영화는 하나의 파동과도 같습니다. 영화를 파동처럼 해석하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